소설 인간혁명 8권 제3장 학도 6월 찌뿌드드한 장마철로 접어들 무렵이다. 본부 제1응접시대는 도쿄대학교 학생 몇 명이 도다 조세이를 둘러싸고 법화경 강의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눅눅한 날씨인데도 이 방만은 바싹 마른 분위기로 호기심 왕성한 학생들이 갖가지 의문을 거리낌 없이 던지고 있었다. 쉴 틈 없이 퍼붓는 의문에 대해 자신들의 사고를 훨씬 초월한 차원에서 명쾌하게 돌아오는 도다의 회답에 학생들은 그저 감탄하고 도치된 듯 했다. 도다는 참으로 유쾌한 듯 했다. 그는 편하게 의자에 허리를 파묻고 웃음을 띠면서 학생들의 질문에 대답했다. 다짜고짜라고 해야 할 젊은이다운 성급한 질문에서 확실한 구도심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바쁘기 그지없는 도다이지만 얼마 안 되는 몇 사람을 위해 이처럼 시간을 할애하는 일에 개의치 않았다. 지금은 비유품의 한 구절이 문제가 되고 있다. 무지한 사람 속에는 이 경을 설하지 말지어다. 만약 이근으로서 지혜가 명료하고 많이 듣고 박식해서 불도를 구하는 자가 있으면 이와 같은 사람을 위하여 설할지어다. 선생님, 법화경은 무지한 사람에게는 연이 없습니까? 지식 계급에만 통용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광선유포는 아주 먼 미래의 일이 되고 말아 쉽지 않은 일이 됩니다만. 와타리 고로가 커다란 눈을 부릅뜨고 재밌다는 듯이 질문했다. 이 경문을 그대로 해석하면 똑똑한 학식자가 모인 세상이 되지 않는다면 광선유포는 성취될 것 같지도 않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렇다면 광범위한 민중에 대해 창가학회가 현재 전개하고 있는 절복 활동은 이 비유품의 한 구절에 비추어 생각하면 전혀 이론에 맞지 않는다. 애초에 그들 학생부터가 이근으로서 지혜가 명료하고 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더구나 많이 듣고 박식해서에는 크게 못 미친다. 겨우 불도를 구하는 자의 부류에 들어갈 뿐이다. 학생들의 의문은 끝이 없었다. 도다는 웃으면서 그들에게 묻고 싶은 것을 다 묻게 하고는 역으로 질문했다. 법화경은 누가 설한 경전인가? 석존입니다.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가? 말법입니다. 학생들은 막힘없이 대답했다. 도다가 다시 물었다. 현대에서 최고의 지혜는 무엇이겠는가? 학생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면서 순간 침묵하고 말았다. 그것을 구하고자 이렇게 오늘도 도다의 강의를 듣고 있지만 갑자기 대답이 나오지 않았다. 그 사이에 후지와라 아키라가 쥐어 짜내듯이 머뭇머뭇 대답했다. 남묘호랭개교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렇지, 그대로다. 이제 알았겠지. 도다가 싱글벙글 웃었다. 알았겠지 라는 말을 들은 학생들은 또 비유품의 한 구절을 읽으면서 의아한 얼굴을 했다. 요컨대 이런 말이네. 우리는 석존의 시대에도 정법이나 상법의 시대에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고맙게도 말법에 태어나 인류 최고의 지혜인 니치렌 대성인의 불법을 만났다. 모든 것은 이 인식에서 시작해야 한다. 석존의 법화경과 대성인의 법화경을 명확히 구별하지 않으면 불법의 진수를 현대에 살릴 수 없다. 지금 읽은 비유품도 완벽히 읽으려면 대성인님의 관점으로 돌아가 읽을 필요가 있다. 그러면 법화경을 척척 알 수 있게 된다. 말법에서 무지한 사람이란 최고의 지혜인 남묘호랭개교를 모르는 사람을 말한다. 남묘호랭개교의 어본존을 믿는 사람, 적어도 믿으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근으로서 지혜가 명료하고 많이 듣고 박식해서 불도를 구하는 자가 된다. 이 남묘호랭개교를 알고 믿는 사람만이 이경, 다시 말해 법화경을 올바르게 배울 수 있다. 자네들도 자신을 비하할 필요는 없다. 어본존을 수지한 이상
결코 무지한 사람이 아니다. 이미 훌륭한 학자라고 해도 좋다. 언제나 말하듯이 법화경은 이렇게 읽지 않으면 안 된다. 요컨대 법화경의 골수는 어원전의 모습을 나타낸 데에 있다. 법화경의 궁극적인 이해는 바로 이것일 것이다. 그래서 이 일점에 서지 않으면 법화경을 아무리 읽어도 당치도 않은 잘못을 범하게 된다. 법화경의 문자를 열심히 해석해도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오늘날의 불교학자이다. 대성이님의 관점에서 법화경을 읽으면 아주 분명해진다. 또 법화경에서 반대 순서로 재경을 읽어가면 알기 쉬운 법이다. 그것을 아함부에서 시작해 방등부, 반야부의 순서로 읽어가면 마치 흐름을 거슬러 배를 젓는 격이 된다. 그러므로 일체경을 읽어도 결국 무엇이 무엇인지 알 수 없게 되고 만다. 여하튼 우리가 말법에 태어난 것은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의 근본 바탕은 어쨌든 여기에 있는 법이다. 말법의 법화경은 니치렌 대성인의 남묘호랭개교이다. 이것은 동시에 말법의 최고지혜이고 고뇌하는 말법의 중생을 구제하는 민중구제의 원리이기도 하다. 그런데 가마쿠라 시대는 봉건사회이므로 대성이님은 가마쿠라 막부에 이 최고의 지혜를 어떻게든 가르치고자 하셨다. 이것이 국주 간요가 되고 유제 등의 탄압을 받는 원인이 되었다. 대성이님은 일생 동안 3차례에 걸쳐 국주 간요를 하셨다. 도다는 여기서 한숨을 돌렸다. 그러자 한 학생이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다. 3차례나 국주 간요를 하셨지만 어분 부리신데도 결국 성공하지 못한 셈이군요. 대성이님은 필시 원통하게 생각하셨으리라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와타리 고로가 이 말을 듣고 분연히 부정했다. 원통이라는 것은 그런 문제가 아닐 테지요. 대성이님은 분명 처음부터 성공하지 못할 것임을 이미 아셨을 겁니다. 그러면 왜 3차례나 간요를 하셨을까요? 남묘호랭개교를 당시의 민중에게 가르치려면 비록 그것이 곧바로 성공하지 못해도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틀림없이 생각하셨을 테지요. 과연 그럴까요? 두 학생은 정색을 하고 팽팽히 맞섰다. 그리고 도다의 판단을 구하려는 듯 일제히 시선을 향했다. 분명한 건 대성님께 여쭙지 않고서는 알 수 없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성공한다, 못한다의 문제는 별도로 하고 할 수 있을 만큼 힘껏 해보자는 뜻은 있으셨을 터이다. 대성이님으로서는 인생을 건 중대 문제이다. 그리고 대성이님이 3번째 국주 간요를 하실 때, 다시 말해 사도에서 돌아와 헤이노 사에몬 노조를 만나셨을 때 막부는 자세를 굽혔다. 대성이님의 불법은 인정하지요. 절도 지어드리겠소. 단 타종을 배격하는 일을 그만두고 몽골을 항복시키는 기도를 올려주시오 라는 조건을 붙였다. 그러나 대성이님은 끝까지 타협 따위는 하지 않으셨다. 곧바로 미노부산에 들어가시고 말았다. 그리고 신명까지 위협받는 대탄압에도 굴하지 않는 제자들이 있는 이상 니치렌 불법이 망하는 일은 이제 없다. 영원히 남을 것이다 라는 확신에 서셨다. 보은초에는 니치렌의 자비가 광대하면 남묘호랭개교는 만년 외 미래까지도 유포하리라. 일본국의 일체 중생의 명목을 여는 공덕이 있으며 무간지옥의 길을 막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다. 대성이님은 미노부산 골짜기에 들어가셔도 자신의 불법이 미래 영겁에 걸쳐 맹맹히 살아 숨쉴 것이라는 확고한 확신을 가지셨다. 국주 간요가 성공하든 못하든 대성이님의 불법이 미래 영원히 전해지지 않고서는 어쩔 도리가 없다. 오히려 영법 구주 쪽에 더욱 크고 깊게 중점을 두셨다고 나는 생각한다. 도다는 어느새 정열을 담아 이야기하고 있었다. 학생들도 뭔가 환희에 넘쳐 감탄하면서 듣고 있었다. 도다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론으로 이해하려는 그들의 습성이 칼날의 이가 빠지듯 언제나 산산이 부서져 흩어져 버리기 때문이다. 이론의 그 깊숙한 곳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도다의 지혜를
그들은 우러러보는 심정이었다. 도쿄대학교 학생 몇 명이 이렇게 도다에게 직접 강의를 듣는 행운을 얻기까지 그들에게는 복잡한 줄거리를 이룰 만큼 갖가지 경위가 있었다. 또 우연이라고도 생각되는 일들이 많았다. 다만 불가사의한 점은 그들은 학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법화경에 매료되어 그 무엇인가를 철저히 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면 와타리 고로가 처음으로 남묘 호랭개교를 불가사의하다고 생각하고 깊은 관심을 가진 때는 전쟁이 끝나기 직전이었다. 와타리는 만주의 봉천에 사는 구제중학교의 학생이었다. 와타리의 집은 1년종을 믿어 가족은 제목을 자주 불렀다. 만주 국군 중좌로서 특무기관에서 일하던 와타리의 아버지는 어딘지 색다른 곳이 있는 군인이었다. 아버지는 종전을 앞두고 병사했다. 생전에 술을 자주 마시면서 쓸모없는 전쟁이라는 말을 입 밖에 내기도 했다. 와타리가 국민학교를 졸업할 때 육군 유년 학교를 지망하자 아버지가 보기 드물게 갑자기 화를 냈다. 너는 군인 따위가 되면 안 된다. 언젠가 도쿄에 가서 도쿄국제대학교라는 대학에 가야 한다. 그 생각으로 공부를 많이 하거라. 구제중학교에 진학한 와타리는 이국당에서 종전을 맞았다.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고 어머니와 두 누이 이렇게 네 식구가 남았다. 얼마 안 가서 이 거류지의 주택가로 소련군에 쫓긴 산간 벽지의 개척민이 우르르 몰려왔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 그 시체를 묻는 작업을 와타리도 도와야 했다. 드디어 소련군이 봉천을 점령하기 시작했다. 폭행과 약탈이 빈발하고 수많은 집이 불탔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와타리의 집은 운 좋게 피해를 면했다. 소년 와타리 고로는 그 이유를 우리 집이 제목을 부르기 때문이 아닐까 하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때 남묘호랭개교는 소년의 뇌리에 새겨졌다. 1946년 6월 와타리의 가족 4명은 일본으로 귀환했다. 후쿠시마현 아이지에 사는 친척에게 몸을 의탁했지만 집안의 기둥을 잃고 귀환한 가족에게 안주할 땅은 없었다. 석 달쯤 지나 가을바람이 불 무렵 가족은 도쿄로 이주해 일자리를 구했다. 어머니도 일하고 누나도 일하고 와타리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구제중학교 3학년에 편입해 다시 일어서기 위한 괴로운 생활이 시작되었다. 소년에게 마음의 지주가 된 유일한 목표는 지금은 유언이 된 너는 도쿄 제국대학교에 들어가라는 아버지의 한마디였다. 그 목표를 위한 공부이고 아르바이트였다. 청춘의 모든 희망은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와타리는 그 뒤 학제 개혁에 따라 새롭게 바뀐 고등학교에 진학했다. 공부에 힘을 쏟았다. 1950년 4월에는 새롭게 출발한 도쿄대학교에 순조롭게 합격했다. 도쿄대생 와타리 고로는 소생한 심정이었다. 청춘의 모든 희망과 영광이 그곳에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했다. 부동의 신념을 배양하는 사상, 그리고 퍼올리고 퍼올려도 끝이 없는 깊은 우정과 밝은 미래의 전망을 그곳에서 기대했다. 와타리가 도쿄대학교에 입학을 위해 지난 몇 년 동안을 내건 이유도 이상과 정열, 그리고 젊음에 넘치는 세상의 정의와 자유가 맥동하는 낙원이 그곳에 있다고 상상했기 때문이다. 만주에서 종전을 맞은 이래 살 얼음판을 걷는 듯한 고뇌 가득한 하루하루의 생활이던 만큼 청년 와타리의 꿈은 부풀 대로 부풀어 있었다. 그러나 와타리는 고마바 캠퍼스에 있는 교양학부에 다니면서 하루하루 환멸을 맛보지 않을 수 없었다. 와타리에게는 주위의 학생들이 수재의 얼굴을 한 냉혹한 개인주의자나 요령 좋은 보신주의자로 보여 이야기할 만한 친구는 없었다. 또 스승으로 삼아야 할 교수들도 단편적인 지식을 가르치는데 골몰하고 있다고밖에 생각되지 않았다. 단 와타리의 이런 환멸을 당시의 그부나 교수들에게 모두 돌리는 일은 결코 타당하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 그 무렵의 세상 물정이었다. 그들은 모두 난세에 살고 있었다. 와타리를 포함한 모든 그부는 군국주의적 사상을 소년기에 철저히 세뇌당했다.
그런데 패전으로 하룻밤 사이에 모든 가치관이 뒤집혔다. 확실하다고 믿어 의심치 않던 것의 붕괴는 그들을 돌연 허무에 빠뜨렸다. 일본의 승리를 진심으로 믿은 그들은 최후의 순간까지 꿈에도 생각지 못한 패배라는 숙명을 갑자기 온몸에 짊어졌다고 해도 좋다. 허무 속에서 모색하기 시작한 당시 청년들이 간절히 구한 것은 식량, 그리고 확고한 인생관과 세계관이었다. 당시 군국주의의 사상의 정반대쪽에는 전쟁 전부터 마르크스주의가 있었다. 공허한 학생들의 머리에 마르크스주의가 순식간에 침투한 것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그리고 그 물결을 타고 고마바 캠퍼스에도 학생운동이 화려하게 전개되었다. 전쟁 후의 학생운동은 대학에서 자치를 획득하려는 운동으로서 시작되었다. 전쟁이 끝난 해인 1945년 11월 21일에는 도쿄대학교, 와세다 대학교, 게이오 대학교, 니혼 대학교, 도쿄 여자대학교 등 도쿄에 있는 대학과 고등 전문 학교의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횡적인 연락회의로 도쿄 학생 연합회가 결성되었다. 이 물결은 이윽고 전국으로 파급되어 대학 단위에서 지역의 연합체가 되었다. 그리고 전국 규모로 확대되었다. 1948년이 되자 전국의 국공사립대학과 고등전문학교의 148개교 대표 약 250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 일본 학생 자치회 총연합의 결성대회가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 동안 도쿄에서 개최되었다. 이것이 나중에 과격한 행동으로 순식간에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전학년이다. 때마침 국제적인 동서냉전의 아문이 세계를 뒤덮고 있었다. 미군은 일본 점령 정책을 어쩔 수 없이 변경하게 되고 반공 정책을 강화했다. 전학년의 헤게모니는 공산주의에 물든 학생들이 장악하고 있었다. 필연적으로 학생운동은 미국의 점령 정책에 반대하는 정치투쟁의 색채가 날이 갈수록 급속히 짙어졌다. 1949년 후반부터 GHQ는 민간정보국 교육고문인 월터 C. 일즈에게 전국의 주요 대학에서 강연을 하게 하고 공산주의자 교수와 동맹 휴교에 들어간 학생을 추방하자고 외치도록 했다. 이듬해 1950년에 들어서자 전학년은 이 강연을 거부하는 투쟁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투쟁으로 도호쿠 대학교에서는 14명, 홋카이도 대학교에서는 학생 10명이 처벌받았다. 집회와 데모가 전국 각지에서 되풀이되었다. 6월 3일에는 전노련의 총파업에 호응해 일지의 강연에 반대하는 전학년 산하 대학 전문학교의 43개 자치회 학생이 참가한 가운데 전쟁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동맹 휴교를 감행했다. 6월 17일 GHQ의 방침을 받은 문부성은 학생의 집회, 데모를 금지한다고 전국의 대학에 통지했다. 이 직후인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시국은 최악의 사태로까지 돌입했다. 공산주의자에 대한 탄압을 더욱 강화한 GHQ는 보도관계나 공산당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레드퍼지를 시작했다. 레드퍼지는 점차 각계에 파급되고 영화계나 전력업계, 관청에까지 확대되었다. 그리고 9월이 되자 각 대학의 교수도 도마 위에 올랐다. 9월 22일 도쿄대학교 교양학부 자치회는 교수의 레드퍼지에 반대하는 결의를 하고 그 투쟁으로서 시험 거부라는 행동으로 나왔다. 그리고 이탈을 경계해 피켓 라인을 치고 경찰에 대항하여 기세를 올려갔다. 와타리 고로가 입학하자마자 학내에서 본 모습은 시류 속에서 거칠게 날뛰는 청년들의 살벌한 광경이었다. 혈기왕성한 와타리도 휩쓸리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대다수 학생과는 달리 자치회를 장악한 일부 그룹에는 가담할 수 없었다. 만주에서 소련군에 점령당한 체험을 한 와타리는 도저히 공산주의와 친해질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 그때 실감한 남묘 호랭개교의 불가사의함이 그의 흉중에는 남몰래 간직되어 있었다. 와타리는 데모에도 집회에도 참가했지만 열광하는 수천의 학생 속에서 너무나도 고독했다. 이해 가을도 깊어갈 무렵
와타리는 문득 이케가미에 있는 혼몬사로 발길을 옮겼다. 마침 어회식이 있는 날이었다. 와타리는 붐비는 사람들 속에서 색다른 승려의 모습을 발견했다. 그는 노란 승복을 입고 북을 두드리는 승려로 한쪽 구석에서 한창 연설하고 있었다.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이니 비폭력, 불복종의 간디주의적 평화 사상을 말하고 니치렌 유문의 한 구절을 외치기도 하면서 전쟁 반대와 절대 평화주의를 열심히 고취하는 것이 아닌가. 고독에 잠겨있던 와타리 고로는 남묘 호랭개교에는 약했다. 더구나 전쟁에 넌더리가 난 그에게 반전을 외치는 1년 종기의 승려는 지극히 매력적이었다. 와타리는 이때의 기연으로 이 평화운동에 몸을 던지게 되었다. 와타리 고로는 승복을 입지는 않았지만 강연의 준비를 거들거나 인도의 영화를 보는 모임을 준비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참다운 충실을 발견할 수 없었다. 언제나 마음속 깊은 곳에는 공허가 숨어 있었다. 아르바이트도 여전히 계속해야 했다. 와타리는 일주일에 사흘 전기나 가스관 교체 공사 같은 상당한 중노동을 견디면서 학비를 벌었다. 장학금도 받았지만 날이 갈수록 오르는 물가에는 좀처럼 미치지 못했다. 학생 생활이 고통스러운 것은 와타리뿐만이 아니었다. 당시 통계를 보면 도쿄대생 가운데 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약 30%, 무엇인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은 60% 이상이다. 이런 나날 속에서 와타리의 마음은 육체적인 피로와 어려운 생활 때문에 몹시 황폐해지고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사느냐고 계속 묻고 있었다. 와타리 고로는 그 해답을 불교에서 구했다. 틈을 내 헌책방에서 선체로 불교 경전을 읽기도 하고 얇은 지갑을 털어 한 권 한 권 구입해 책장에 나란히 꽂아놓고는 남몰래 기뻐했다. 젊은 구도자는 불교 경전에서 위안을 발견했다. 교양학부에 들어간 지 1년이 지난 와타리는 학업도 재미가 없고 불교 전문 대학에 전학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마음껏 불전을 탐독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느냐고 골똘히 생각했다. 이런 고독 속에서 독서를 계속하는 동안 많은 경전 중에서 법화경이 가장 뛰어난 최고의 경전이라는 사실만큼은 알았다. 최고의 천리를 기대한 와타리는 법화경과 씨름하면서 번역본이나 해설서를 진지하게 읽었다. 하지만 무엇이 최고의 천리인지를 도무지 알 수 없었다. 법화경은 첫머리부터 이 경은 굉장하다고 찬탄하고 있지만 끝까지 읽어도 결국 그 오저에 있는 것을 아무것도 실감으로 포착할 수 없었다. 와타리는 어쩔 줄을 몰랐다. 법화경은 다른 경전에 비해 확실히 매력이 넘친다. 그러나 자기 혼자 힘으로는 이 매력을 해명할 수 없음을 알고 와타리는 동호인을 구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런 세태에 불전을 연구하려는 학생이 그의 주변에는 없었다. 그는 문득 생각이 떠올랐다. 그래, 도쿄대학교 전체 학생 중에 몇 사람쯤 있을지도 모른다. 불교 연구의 설립 취지를 홍고 캠퍼스와 고마바 캠퍼스의 교내 게시판에 한번 붙여보자. 1951년 12월 일이었다. 입회 희망자는 자치회실 옆에 있는 아르바이트 위원회실에 신청하도록 했다. 서면 신청이 3통이 있었다. 그리고 한 학생이 와타리를 찾아왔다. 안면도 없는 그 학생은 후지와라 아키라라고 했다. 몸집이 작고 안경을 쓴 창백한 얼굴이었다. 점쟁이처럼 머리카락을 어깨까지 길게 늘어뜨린 철학과를 지망하는 문과생이었다. 이과인 와타리 고로는 그 모습에 놀랐지만 일부러 찾아온 학생을 귀한 손님으로 여겨 상냥히 응대했다. 두 청년은 불교에 관해 각자 쌓아온 어설픈 지식을 서로 피력했는데 그러는 동안 법화경의 최대의 매력을 느끼고 있다는 점에서 의견이 일치했다. 그리고 법화경을 원문으로 읽고자 산스크리트어를 습득하려고 생각하는 점까지 일치했다. 의기투합이다. 후지와라 아키라는 구제중학교 4학년 시절 수험 공부로 건강을 해치고 1년간 휴학했다. 아버지의 고향에서 요양할 때 문득 인간은 무엇 때문에 사는가라는 의문에 사로잡히고 말았다. 이때 도호쿠 대학교 출신의 물리학자인 사촌형이 번민하는 후지와라를 위로했다.
사촌형은 소년인 그에게 달변으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다. 서양 사상에는 괴테의 파우스트가 최고봉이지만 그보다 불교 쪽이 더 뛰어난 듯하다. 그 중에서도 법화경이라는 경전이 최고의 경전이라고 한다. 읽고 건강을 회복하고 복학한 후지와라는 아버지의 책장에서 불교에 관한 책을 끄집어내 읽어보았지만 무엇 하나 얻는 바가 없었다. 그 뒤 후지와라는 도쿄대학교에 진학했다. 하지만 인간은 무엇 때문에 사는가라는 의문에 질질 끌려다니고 있었다. 여전히 병약한 그는 학업을 내팽개치고 번민하면서 이윽고 다가올 죽음에 대해 생각했다. 죽기 전까지 인생관을 확립하는 일이 후지와라의 급선무였다. 그는 혼자서 법화경을 읽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있을 리가 없었다. 너무도 거대하게 전개되어 종잡을 수도 없었다. 어느 여름날 후지와라는 소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같은 반이던 어릴 적 친구를 만났다. 대학은 다른 곳이 되고 말았지만 반가움은 조금도 다름이 없었다. 서로 근황을 이야기하는 동안 후지와라의 의문이 화제가 되었다. 아니 그래서 지금 법화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전혀 모르겠더군. 누군가 가르쳐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말이야. 창백한 얼굴을 한 후지와라 아키라의 고백에 건강한 친구가 기세 좋게 말했다. 그래 그래 그 법화경인가 뭔가 말인데 실은 우리 대학에 간다 조지라는 영어 교수가 있는데 좀 색다른 교수라네. 수업이 끝날 때쯤이면 자주 불교 이야기를 하지. 그런데 그 불교 이야기가 전문인 영어보다 훨씬 확신에 넘치고 재미있더군. 잘은 모르겠지만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모두 3000년 전 석존이 설한 법화경에 있는 그대로라고 단언하지 뭔가. 모두 웃으며 듣는데 자네에게는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군. 어쨌든 한번 뵙고 싶군. 후지와라가 중얼거리듯 말하자 마음씨 좋은 친구가 흔쾌히 받아들였다. 좋고 말고 소개해주겠네. 참으로 말하기 좋아하는 교수라네. 자네가 들으러 간다면 기뻐서 얼마든지 이야기해줄 거네. 소탈한 교수거든. 친구는 간단히 받아들였지만 그 친구는 연극에 열중해서 바쁜 나머지 여름방학이 끝나고 가을이 되어도 아무런 소식을 주지 않았다. 후지와라 아키라는 인간은 무엇 때문에 사는가 라는 명제를 아는 채 또 그 해를 넘기려 하고 있었다. 그해 12월 후지와라는 우연히 교양학부 군의 게시판에서 불교 연구의 설립을 호소하는 문서를 읽었다. 와타리 고로와 후지와라 아키라는 곧바로 불교 연구회의 설립 준비를 시작했다. 첫 번째 일은 먼저 지도교수를 찾는 일이다. 학내 동아리로서 대학 당국의 인가를 얻으려면 지도교수가 불가결한 조건이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어느 교수에게 의뢰할지 물색했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는 불교에 조예가 있는 교수이어야 했다. 많은 교수 중에서 다른 쪽은 차치하더라도 불교를 아는 호기심 많은 교수를 찾기는 어려웠다. 그래도 학생들에게서 생물학의 S 조교수가 불교를 꽤 연구하고 있는 듯하다는 소문을 들었다. 두 사람은 어쨌든 동아리 인가 조건을 채우기 위해서 S 조교수의 연구실을 찾아가 의뢰해 보았다. 생물학과 불교이다. 거절당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쾌히 승낙해 주었다. 게다가 대단히 좋아했다. 실은 나도 오랫동안 법화경을 연구해서 이래봬도 뭐 일종의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하네. 그런데 지금까지 몇몇 학생에게 내가 깨달은 바를 일러준 적도 있었지만 누구 한 사람 이해하는 자가 없었지. 하지만 자네들은 진지하게 이렇게 스스로 구하러 왔기 때문에 어쩌면 내가 하는 말을 알아들을지도 모르겠군. 나도 의욕이 있다네. 어쨌든 초조해하지 말고 시간을 들여 차분히 가르쳐주지. 아무쪼록 잘 부탁드립니다. 두 사람은 꾸벅하고 얌전히 인사했다. 그리고 동아리 신청서를 내밀자 S 조교수는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다 얼굴을 들고 말했다. 자네 신청서에 불교 연구회라고 쓰여 있는데 바로 정통으로 법화경 연구회라고 하면 어떻겠나?
뭐니 뭐니 해도 불교 경전 중에서는 법화경이 최고니 말이야. 이것만 알면 불교 일반을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을 거네. 두 사람은 S 조교수의 말에 기뻐했다. 법화경을 찬탄하는 사람이 도쿄대학교 교수 중에도 있다고 확인하자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마음이 든든했다. 좋습니다. 법화경 연구회 쪽이 깔끔하고 불교 냄새를 풍기지 않는군요. 와타리 고로가 이렇게 말하자 후지와라 아키라도 다른 대학에서도 불교 연구회라는 평범한 동아리는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 법화경 연구회는 듣지 못했습니다. 좀 신선한 느낌이 들고 이쪽이 훨씬 좋습니다. 라고 S 조교수의 제안에 찬성했다. S 조교수는 조금 득이양양해져 명칭을 자기 손으로 바꿔 쓰고 서명 날인했다. 이렇게 해서 모인 학생 5명을 상대로 1952년 1월 26일 고바마 캠퍼스 한쪽 구석에서 제1회 연구회가 열렸다. 5명은 법화경 원전을 펼쳐놓고 S 조교수 강의에 기대를 걸고 기다렸다. 그런데 그는 고대 인도의 철학사 책을 책상에 펴놓았다. 현대에는 석가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전무하다고 해도 좋다. 그도 그럴 것이다. 진실로 석가를 이해하려면 이쪽에서 석가의 높이까지 도달하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나는 자네들을 그 높이까지 가도록 먼저 그 기초부터 시작하려고 한다. S 조교수는 대단한 확신과 자부심에 찬 자세였다. 석가의 교설은 어느 날 갑자기 청천벽력같이 생겨난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 나름대로 필연성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석가 이전에 인도에 어떤 철학 사상이 있는지 그 탐구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야. 이 연구에는 그 계략을 단단히 알아둘 필요가 있으니 거기부터 들어가기로 하겠다. 조 교수는 이렇게 말하고는 거침없이 고대 인도의 철학사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학생들은 첫머리부터 여우에 홀린 듯한 기분이었지만 지도교수에게 의뢰한 이상 되는 대로 맡길 수밖에 없었다. 조 교수는 혼자서 활기차게 강의를 계속했다. 한편 후지와라 아키라는 어릴 적 친구에게 들은 간다 조지라는 사람이 왠지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후지와라는 친구에게 소개해달라고 여러 번 독촉했다. 친구도 역시 몇 번이고 이야기를 하고 연락을 취하고 있음을 알았다. 결국 간다가 몹시 바빠 만날 날짜를 잡지 못하고 있었다. 간다는 바빴다. 당시 그 창가학회 교학부의 유력한 멤버로서 입종 700년 기념 출판 니치렌 대성인 어서전집의 편찬에 참가해 쉴 틈도 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3월이 되자 친구가 일부러 간다의 집을 방문해 마침내 만날 날짜를 정했다. 자네 겨우 정했네. 3월 17일 밤 간다 교수 댁으로 가면 되네. 자네 일은 간다 교수에게 잘 이야기해놨다. 오늘은 내가 아주 많은 말을 들었지. 법화경 이야기 말이야. 그런데 도저히 반론할 만한 부분이 없더군. 하지만 나더러 신심을 하라고 하는데 도저히 못하겠네. 그래도 뭔가 확고한 게 있다는 건 알겠더군. 오늘 처음 한 사실인데 잘은 모르지만 간다 교수 위에 또 도다 조세라는 훌륭한 사람이 있다더군. 간다 교수도 그 선생님에게 모든 걸 배운다더군. 이때 후지와라는 도다 조세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다. 하지만 법화경에 관한 갖가지 저작을 떠올려도 저자 중에 도다 조세이라는 이름은 생각나지 않았다. 그렇게 훌륭한 학자라면 저서 한 권 정도는 있을 법한데. 후지와라는 이상하게까지 생각했다. 3월 17일이 다가왔다. 후지와라는 혼자서 간다의 집을 찾아갔다. 간다는 후지와라를 기분 좋게 맞이했지만 유이 쇼세스처럼 긴 후지와라의 머리에는 놀란 듯했다. 대체 어떤 도쿄생일까 의아해하며 말없이 잠시 바라볼 뿐이었다. 몸집이 작은 후지와라는 장신인 간다와 마주 앉은 채 약간 긴 침묵이 흘렀다. 첫 대면인 만큼 주눅이 들었으리라. 그러자 간다 조지가 돌연 입을 열었다. 자네, 인간의 생명은 영원하다네. 예?
후지와라는 당황하여 간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후지와라는 순간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다. 간다는 불법이라는 것이 성립되는 근본 명제, 다시 말해 과거, 현재, 미래에 걸친 영원한 생명관을 잘 알아듣도록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야기는 십계론으로 옮겨갔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생명 속에 불계라는 굉장한 것이 있지만 그것은 어떤 연이 없으면 나오지 않는다. 우리 생활은 구계 속을 떠돌고 있고 푸념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며 살고 있다. 그래서는 인생은 잿빛이다. 이 불계라는 맑고 늠름하고 힘찬 생명을 발휘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어야 한다. 참된 불교는 이것을 가르친다. 그 참된 불교를 설한 분이 니치렌 대성인이고 창가학회는 그 가르침대로 실천하고 있다. 자네가 참된 불교를 구하고 있다면 대성인 불법을 구하고 탐구해야 한다. 후지와라는 모두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그에게 불교에 대한 판단력이 있을 리도 없다. 그는 이때 절복되었지만 본인은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후지와라는 머리카락을 쓸어올리고 현재 자기가 불교 연구를 어떤 상태로 하고 있는지 소곤소곤 이야기하는 수밖에 없었다. 도쿄대에서 법화경 연구회를 조직한 일, S 조교수의 일, 법화경의 원전을 읽기 위해 산스크리트어를 공부하기 시작한 일, 장래 철학과로 진학할 생각이라는 것 등 간다가 이야기한 것과는 차원이 다른 전혀 다른 자기 노선을 이야기했다. 간다는 후지와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했다. 이거 큰일이군. 불법을 구하면서 모조리 엉뚱한 일을 시작하고 있다. 간다는 한 학생을 구제하고자 많은 충고를 했다. 자네, 법화경을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어설프게 가르침을 받는 일은 깊이 생각해 볼 일이네. 법화경을 올바르게 읽는 방법은 니치렌 대성인의 상전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다. 과거에도 그것을 멋대로 읽은 사람들은 자기 인생이나 사회의 갖가지 불행을 초래했다네. 지금 신중히 다시 생각하면 어떻겠는가? 또 산스크리트어를 공부해 법화경 원전을 읽겠다는 일말인데 석존 불법은 대집경에 나오는 대로 말법인 오늘날에는 멸망했다네. 굳이 쓸데없는 모험을 해서 상처를 입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후지와라가 지금까지 품고 있는 불교에 관한 상식이 모조리 그릇된 것이라고 말하려는 듯했다. 큰 충격을 받은 후지와라는 어리둥절했다. 입을 다물어 버린 후지와라에게 간다가 거듭 말했다. 우리 모임에는 오늘날 보기 드문 진지한 청년이 많이 있네. 내일 저녁에도 여기서 그런 청년들이 회합을 하는데 한번 나와보면 어떻겠는가? 간다의 집에서 나온 후지와라는 돌아오는 길에 내내 생각했다. 만약 간다 교수의 이야기가 진실이라면 이건 대단한 일이다. 어쩌면 이것이 진짜 불교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진실인지 아닌지, 진짜인지 아닌지를 도대체 어떻게 판단하면 좋단 말인가? 후지와라는 그 점을 확인하자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튿날 회합에 나가기로 마음을 정했다. 후지와라는 이튿날 저녁 어릴 적 친구를 불러냈다. 친구는 나한테는 필요 없다고 입으로 거절했지만 시간이 있어 마지못해 함께 갔다. 간다의 집에는 청년 15명이 모여 있었다. 간다는 자리에 없었는데 중심자처럼 보이는 반장이라는 남자가 회합을 척척 진행했다. 청년들은 교대로 일어나 가치론, 십계론, 불교의 역사, 종교의 비판 원리, 어본존의 공덕, 체험담 등을 요령 있게 이야기했다. 참으로 내용이 풍부한 좌담회였다. 논리 정연한 이야기 속에서 후지와라의 뇌리에 가장 크게 남은 것은 오본존의 힘이라는 것을 확신에 가득 찬 모습으로 말하는 청년들의 얼굴이었다. 저들은 참으로 믿고 있을까? 하고 의심했다. 질문 없습니까? 라는 말에 후지와라가 반사적으로 손을 들었다. 그 어본존에게 제목을 부르면 행복해진다는 결론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이론적으로 말하면 어떤 겁니까? 그 점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반장은 성가신 남자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언짢은 얼굴로 말했다. 당신은 이론적으로라고 말하는데 불법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좀처럼 간단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내일 저녁 이야기해도 좋습니다. 우리 정도로 이해하지 못하겠다면 훌륭한 선배를 소개하겠습니다. 하지만 불법의 위대한 이론은 하루 이틀 사이에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론보다 증거입니다. 빨리 신심을 해서 현실에서 증거를 잡아 과연 실감한 다음부터 진지하게 공부하는 편이 빠른 길입니다. 예를 들면 비행기가 편리한지 어떤지는 타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어떻게 나는지 그 원리를 모르면 타지 않겠다. 이렇게 한다면 결말이 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나 공론에 미혹되고 맙니다. 후지와라는 입회를 권유받았지만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 후지와라의 친구 역시 입회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미입회자인 듯한 어느 청년은 분연히 자리를 박차고 돌아갔다. 좌담회가 끝났다. 후지와라는 친구를 재촉해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다. 그런데 친구는 어렵게 왔으니 좀 더 이야기를 들어보자며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 한 청년이 옆으로 와서 차분히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는 도쿄대학교 공학부 출신이라고 했다. 지금까지 배운 여러 학문이 도리어 방해가 되어 나도 처음에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단지 그 무렵 정신적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괴로운 일이 있어 먼저 신심을 해도 별로 손해는 없겠지라고 생각하고 입회했습니다. 5분 전에게 제목을 올리고 이래도 과연 좋을까 하고 생각하면서도 4일 정도 계속했더니 참으로 불가사의하더군요. 그 곤란한 심경이 확실히 해결되었습니다. 희망이 끝없이 힘차게 샘솟았습니다.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불가사의한 힘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고 싶어 이 불법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지금까지 내가 모르는 분야에서 인과관계가 확실히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불법에는 문증, 이증이 정확히 갖춰져 있습니다. 당신도 어쨌든 용기를 내서 실천해 보기를 권합니다. 후지와라는 이 도쿄대 선배의 말에 거짓이 없음을 알았지만 마음속의 반발은 어쩔 수가 없었다. 선배님은 그러면 공덕을 받은 셈이군요. 그렇습니다. 그 공덕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날의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건 어렵습니다. 오늘날의 과학은 생명에 대한 고찰이 완전히 결여되었기 때문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참된 불법이란 생명과학이라고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생명과학? 아, 그렇습니까? 후지와라는 이 선배의 이야기를 듣고 어쩌면 그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아니, 진실한 생명 법칙이라면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을지도 모른다고 문득 생각하기 시작했다. 밤은 깊어 11시가 지났다. 그때 간다 조지가 돌아왔다. 그는 후지와라와 그 친구를 한눈에 알아보고 웃으며 말했다. 자네들에게는 좀 어려울 테지. 후지와라는 이 말을 듣고 불끈했다. 너 같은 인간은 도저히 신심을 할 수 없다고 단정하는 말로도 들리고 너의 머리로는 도저히 알 수 없다는 뜻으로도 들렸다. 후지와라는 그대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친구를 재촉해 집을 나왔다. 역에 도착하니 마침 그때 전철 막차가 들어왔다. 후지와라는 이날 저녁의 일이 머리에 남아 떠나지 않았다. 번민하는 동안 며칠이 지났다. 그리고 3월 22일 오후 법화경 연구회에 참석해보니 S조 교수의 강의가 아무래도 현실과 동떨어져 머리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다. 후지와라는 울적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길에 와타리 고로를 불러내 집으로 돌아갔다. 후지와라는 좌담의 모습을 맥없이 이야기했다. 와타리는 그런 후지와라의 기운을 북돋으려는 듯 자신이 불법에 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거침없이 말했다. 전쟁이 끝날 때 만주에서 겪은 체험부터 법화경을 해명하고 싶다는 비원을 갖게 된 경위를 열렬히 이야기했다. 전철 막차 시간이 벌써 지났지만 이야기는 끝이 없었다. 와타리는 그날 밤 후지와라의 집에 묵었다. 후지와라가 이때
창가 학회 회원도 아닌 와타리가 어째서 이렇게까지 남묘호랭개교를 강조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었다. 간다 교수가 말한 니치렌 대성인의 불법에는 어쩌면 위대한 힘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며칠을 심사숙고한 끝에 오랜 세월 품어온 인간은 무엇 때문에 사는가라는 오은회는 실은 자신의 마음속에서 행복을 구하고 있기 때문임을 알았다. 후지와라는 인생의 목적으로서 행복을 추구하면서도 그것을 인생의 의의로 살짝 바꾸고는 헛되이 서구 철학적인 사고로서 스스로를 괴롭힌 것이다. 후지와라 아키라의 생명은 무의식 중에 인생의 이 위대한 가치를 필사적으로 구하고 있었다. 요컨대 후지와라는 가치를 구하는 동안 그것을 어느새 진리를 구한다고 착각하게 되었음을 깨달은 것이다. 후지와라의 정신 상태는 어느 정도 질서를 되찾고 희미한 서광을 찾아냈다. 그러자 자네에게는 좀 어려울 테지라는 간다 조지의 말 한마디가 되살아났다. 후지와라는 다시 한번 간다를 찾아가기로 결의했다. 내성적인 그는 다시 친구를 부추겨 나갔다. 간다를 만난 후지와라는 좌담회에 참석한 저녁 이래로 짚어온 생각의 흔적을 더듬더듬 이야기했다. 그리고 확실한 불법인지 아닌지를 거듭 확인했다. 1시간쯤 이야기가 계속되자 니치렌 불법은 절대적이라는 강력한 확신으로 뒷받침된 간다의 말을 듣고 후지와라는 마침내 입회할 결의를 말했다. 간다가 기쁘게 말했다. 그렇지. 가치는 그 자체에 직접 관계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법이다. 다시 말해 가치란 그 사람의 생명과 그 자체와의 사이에 생기는 것이기 때문이지. 하지만 지금 제 상태로는 솔직히 말해 반신반의입니다. 도저히 진심으로는 믿는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반신반의로 신앙해도 되는 것일까요? 후지와라는 아직도 불안했다. 간다는 그 말에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다. 좋고 말고 반신반의라 해도 절반은 믿는 것이 아닌가. 그것으로 좋네. 누구라도 처음부터 완전히 믿고 들어오는 사람은 없다네. 나도 그랬다네. 친구는 후지와라가 입회한 뒤의 상황을 잠시 보겠다고 말하고 즉답을 피했다. 1952년 4월 3일 후지와라만 어본존을 수지했다. 대학 2학년이 될 때였다. 후지와라 아키라는 입회했지만 내가 어떤 확신이 생길 때까지는 하는 생각에 법화경 연구회의 누구에게도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았다. 몇 달이 지났다. 와타리 고로는 변함없이 아르바이트와 학업, 평화운동에 부산하고 바쁘게 움직였다. 와타리는 나중에 피해 노동절이라고 일컫는 5월 1일 집회에도 참가했다. 사쿠라 다몬에서 경찰대의 습격을 받은 그는 발을 다쳤지만 체포를 면했다. 와타리가 꿈꾸던 비폭력, 불복종이라는 평화사상은 현실의 직면에 무참히 부서졌다. 와타리는 이러한 일련의 반권력 운동에 회의를 품기 시작했다. 그리고 때로는 절망적인 생각에 쫓겨 무기력한 자신을 힘겨워했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불전의 탐독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장마가 시작되기 직전인 6월의 어느 날 저녁, 와타리는 어떤 용건 때문에 도쿄 간다에 있는 교육회관의 평화추진 국민회의 사무실을 방문했다. 와타리는 그곳에서 친한 승려를 만났다. 용건을 마치고 두 사람은 함께 방을 나왔다. 그러자 강당에서 무슨 집회가 있는지 열띤 박수 소리가 새어나왔다. 두 사람은 별 생각 없이 강당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어떤 중년의 남자가 박력 있는 어조로 강의를 하고 있었다. 귀를 기울이고 듣자니 니치렌에 관한 강의임을 금방 알 수 있었다. 가득 찬 청중 속에 섞인 두 사람은 통로에 서서 듣고 있었다. 승복의 옷 색깔이 눈에 띄었다. 와타리 고로는 이때 무슨 회합인지 전혀 짐작이 가지 않았지만 이 회합은 도다 조세이의 일반 강의였다. 이상한 승려의 모습을 보고 이윽고 정립한 청년 한 명이 다가왔다. 승려에게 무언가 말하고는 그 승려를 강당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와타리는 책망당하지는 않았지만
자신도 동행자이므로 무슨 일인가 싶어 뒤따라 밖으로 나왔다. 두 사람은 텅 빈 별실로 안내되었다. 그 방에 청년 세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다. 승려는 어깨를 으쓱이며 세 사람을 대했다. 청년 한 사람이 강의를 들으러 왔습니까? 라고 물었다. 승려는 우연히 들렸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제가의 사람이 니치렌 성인의 가르침을 멋대로 강의하다니 너무 건방지군 하면서 냉소하기 시작했다. 입씨름이 두세 번 오가는 동안 문제는 본존론으로 옮겨갔다. 청년 셋은 자연스레 승려를 절복하려는 자세가 되었다. 와타리는 놀라서 어떤 청년들인가 하고 눈을 크게 떴다. 니치렌 대성인은 계목초에서 제종은 모두 본존의 미혹함이라 하셨습니다. 당신은 대체 무엇을 대상으로 제목을 부릅니까? 승려는 청년들에게 추궁받자 흥분했다. 무엇을 대상으로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무엇이라도 좋다는 말입니까? 그렇다. 불사리탑도, 석가상도, 쇼토쿠 태자상도 자기가 직접 만든 만다라도 좋다. 제목만 부르면 무엇을 대상으로 해도 좋다. 승려의 말에 청년들은 날카롭게 반론했다. 그 말은 이상하군요. 니치렌 대성인은 본존 문답초에 본존이란 뛰어난 것을 쓸지어다 라고 명확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무엇이라도 좋다고는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럼 자네들은 무엇을 배려하는가? 관심 본존초에 이때 지용천계가 출현하여 본문의 석존을 협사하는 일념부제 제1의 본존이 이 나라의 선언이라 라고 나오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승려는 허세를 부리며 큰 소리로 대답했다. 당연하지. 모를 리가 있겠는가? 우리는 니치렌 대성인이 일념부제 제1의 본존이라고 말씀하신 어본존을 배려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대성인의 이 말씀을 알면서도 왜 어본존을 근본으로 하지 않는 것입니까? 승려는 말문이 탁 막혔다. 순간 분위기가 조용해졌다. 그러자 키가 큰 청년이 낮지만 강한 어조로 말했다. 모습은 니치렌 대성인의 제자이지만 당신은 지금 대성인의 불법을 파괴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파괴? 그거 참 좋구먼. 하하. 승려는 얼굴을 찡그리며 조소했다. 그리고 휙 하고 방에서 나갔다. 와타리 고로는 여기서 다시 한번 환멸을 맛보아야만 했다. 평화운동의 동지라고 생각한 그가 그날 저녁에 보인 태도는 참된 승려의 모습이 아니었다. 와타리는 불교의 동지라고 생각하고 그와 함께 해온 평화운동에 대해서도 서서히 의욕을 상실했다. 그리고 후지와라가 가끔 이야기해준 불가사의한 단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법화경 연구회를 활성화하려고 열심히 뛰어다녔다. 한편 후지와라 아키라는 그 뒤 연락을 받으면 청년부 간부회나 좌담회에 참석했다. 후지와라는 남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구석에서 들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아는 사람이나 친구를 만나면 니치렌 대성인 불법의 존재와 그 역사를 이야기하게 되었다. 후지와라는 먼저 부모님에게 열심히 이야기했지만 부모는 들어주지 않았다. 어릴 적 친구에게도 몇 번이고 이야기하고 고교 시절 친구를 찾아가 이야기하기도 했다. 또 법화경 연구회 회원에게도 이야기했다. 하지만 후지와라처럼 신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후지와라는 두세 번 와타리의 연립주택에 갔다. 어느 날 와타리는 뜻밖에도 어디서 조사해 왔는지 창가학회의 존재를 잘 알고 있었다. 자네, 그것은 1년기 가운데서는 가장 정통파이고 또 가장 열렬한 교단이라네. 그 정도까지 알고 있으면 빨리 입회해서 같이 하지 않겠는가? 아니,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네. 후지와라의 절복은 좀처럼 성공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입회 4달째인 8월에 하계 강습회에 참석하라는 권유를 받아 처음으로 총본산 다이세키사에서 닷새 동안을 보냈다. 후지와라가 그곳에서 본 모습은 자신의 경험이나 교양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세계였다.
다이세키사에 모인 사람들의 진지한 신앙 태도, 더구나 환희에 넘쳐 일체의 차별관을 일소한 단체 행동은 일찍이 후지와라가 모르는 것이었다. 병약한 그는 단체 행동의 일률성이 처음에는 조금 괴로웠다. 하지만 이것도 불도 수행일 것이라 생각하고 사흘 나흘이 지나자 그것이 이상하게도 마음에 걸리지 않게 되었다. 도다 주세이의 강의는 참된 불법이 어떤 것인지를 유감없이 가르쳤다. 저녁 회합에서 많은 사람의 살을 깎는 듯한 체험담을 듣고 후지와라는 감동에 눈시울을 적시기까지 했다. 이 지로 똘똘 뭉쳤다고 생각한 자신에게 왠지 인간의 진실한 피가 흐르는 느낌이었다. 체험담은 모두 인생고에 담긴 사람들이 일단 신앙을 시작하고부터 어떻게 소생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말하는 생생한 이야기였다. 그것은 후지와라가 이전에 읽은 그 어떤 걸작 소설보다도 더욱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복잡한 현대사회의 이런 민중구제의 세계가 남모르게 실제한다는 사실은 후지와라가 꿈에도 생각지 못한 하나의 경이로움이었다. 자기가 지금까지 품어온 인생의 온회 따위는 말하기도 부끄럽다고 생각했다. 후지와라는 응석을 부려온 자기 마음의 불순함과 야무지지 못한 일상의 행동을 아플 만큼 반성했다. 후지와라는 겸허해졌다. 그리고 자기 인생의 앞길에도 어떤 확신 같은 것을 느꼈다. 아니, 자기 자신을 응시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해도 좋다. 불과 닷새 동안의 체류였지만 만약 허락된다면 여름 내내 머물고 싶다고까지 생각했다. 잠자리에 누운 후지와라는 이튿날 아침에 귀로를 생각하면서 내일부터 시작될 도쿄의 일들을 생각했다. 다시 평소처럼 게으르고 흐리멍텅한 생활로 돌아가는 것인가? 똑똑한 체하며 허무방랑한 여로를 계속하는 것인가? 아니다. 먼저 신심을 인내심 강하게 실행해보자. 나는 확실히 소생할 수 있다. 후지와라는 집에 돌아오자 먼저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짧게 잘랐다. 그리고 잠시 뒤 와타리 고로의 연립주택을 찾았다. 입이 무거운 후지와라가 희한하게도 이날은 하계 강습회의 상황을 강한 어조로 계속 이야기했다. 와타리는 후지와라의 짧은 머리카락을 보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고 생각했다. 이미 병자 냄새가 풍기는 평소의 후지와라가 아니었다. 와타리의 장기인 수다를 더 잘 떨고 게다가 목소리도 와타리보다 컸다. 후지와라 자신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지만 와타리는 눈을 커다랗게 뜨고 그저 놀랄 따름이었다. 짧은 시일 동안 무엇이 후지와라를 이렇게 변하게 했는가? 후지와라가 입회한 종교가 그 원인이라면 이건 예산일이 아니다. 와타리는 후지와라가 권하는 대로 간다 조지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간다는 마침 나고야에서 학예 지도를 끝내고 이제 막 집에 돌아온 터였다. 때마침 도쿄대 공학부 출신의 선배도 있었다. 4시간에 걸친 대화 끝에 와타리는 할 말이 없어졌다. 그날 저녁 간다의 집에서 청년부 회합이 열렸다. 중심자는 늘 반장이었다. 그는 와타리의 질문에 답하여 절대적인 종교임을 강하게 계속 호소했다. 와타리는 입회를 결의했다. 두 사람의 도쿄대생은 학회의 청년부원이 되었다. 그러는 동안 청년들이 입만 열면 도다 선생님이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고 두 사람은 도다 조세이라는 사람은 대체 어떤 인물인지 매우 궁금해졌다. 게다가 이치가야 빌딩 2층에 가기만 하면 누구라도 도다를 만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두 사람은 곧바로 어느 날 오후에 이치가야로 갔다. 길을 가면서 와타리는 2달 전의 저녁 저 교육회관에서 있던 일을 떠올렸다. 분실이라는 좁은 방이었다. 이미 지도를 하고 있었는데 도다는 실로 잡다한 질문에 대해 한 사람 한 사람 열심히 지도하고 있었다. 두 사람의 순서는 꽤 뒤쪽이었는데 그들 뒤에도 몇 사람이 우르르 밀어닥쳤다. 어떤 사람은 2, 3분 만에 끝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15, 20분이나 걸려 잘 알아듣도록 지도하는 경우도 있었다. 지도를 받으러 온 사람들의 문제는 통상적인 세상에서는 말하기조차 꺼릴 만한 종류의 것도 있었다. 두 학도는 세상의 뒷면을 보는 듯한 재미에 빠져 도다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귀를 기울였다. 사람들은 지도를 받고 진심으로 만족한 모습으로 방을 나갔다.
이들 서민에게 이 정도로 신뢰받는 도다 조세라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지 두 사람은 이리저리 생각하면서 일종의 놀라움을 느꼈다. 두 사람 차례가 되었다. 도다는 두 사람을 힐끗 보면서 몸을 돌리고는 어느 대학에 다니냐고 물었다. 두 사람은 도쿄대 학생이라고 알리고 각자 이름을 말했다. 그리고 입회한 지 얼마 안 된다고 간단히 말했다. 그러자 도다가 안경 너머로 가만히 두 사람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자네들 뒤에 몇 사람 없군. 자네들은 잠시 기다려주게. 도다는 이렇게 말하고 다음 차례의 사람들을 불러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잠시 후 몇 사람의 지도가 끝났다. 도다는 가볍게 헛기침을 하고 두 사람을 작은 탁자 앞에 불렀다. 그리고 웃으면서 해방감에 젖은 듯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끝났구나. 자네들, 오늘은 가장 알고 싶은 것을 물어보게. 주저함이 없는 솔직한 말이었다. 게다가 도다의 얼굴에는 친근감이 가득했다. 와타리 고로는 주눅들지 않고 질문할 수 있었다. 부처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부처. 그래, 좋은 질문을 해주었네. 이것을 이해하려면 인생이 걸릴지도 모르지만 요컨대 이런 것이다. 이런 간단한 설명으로는 이해할 수 없겠지만 도다는 무엇을 생각했는지 옆에 있는 책장에서 책 한 권을 일부러 꺼내 페이지를 넘겼다. 법화경의 개경인 무량의경 덕행품 제1의 한 구절이다. 도다는 글 속에 비라는 글자가 34자나 늘어선 곳을 가리키면서 와타리 고로 앞에 내보였다. 자네, 여기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겠는가?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이것이라네. 자네, 이것이 부처의 실체를 설명하는 대목으로 참으로 부처란 생명이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런 사실을 가르치는 부분이네. 와타리 고로는 어리둥절해서 도다를 멀뚱멀뚱 쳐다보았다. 이 부분을 완벽히 읽고 부처란 생명이라고 깨달을 때까지 나도 시간이 많이 걸렸다네. 전쟁 때의 탄압으로 감옥까지 가서 겨우 알게 되었으니 말이야. 도다는 감개를 담아 한행 한행을 설명하면서 심원하기 그지없는 교리를 거침없이 이야기했다. 와타리는 큰 눈을 깜빡이며 놀라움을 참고 있었다. 그들 같은 미숙한 일개 학생을 상대로 마치 나이 어린 친구를 대하듯 도다는 자신의 생애를 건 최고의 교리를 온 힘을 다해 이야기했다. 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 이때 와타리로서는 심원한 교리를 이해하기는 어려웠지만 자연스레 드러나는 도다의 인격에 눈물이 나올 만큼 감동하고 압도되었다. 와타리는 그저 기쁘고 또 고마웠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도다를 스승으로서 내심 받들고 있었다. 와타리 고로와 나누는 이야기가 일단락되자 후지와라 아키라가 기다렸다는 듯이 도다에게 가볍게 인사하고는 말하기 시작했다. 저는 철학과로 가고 싶은데 철학과 중에서 무엇을 전공하면 좋을지 망설이고 있습니다. 철학과라고 해도 교수들은 모두 서양 철학의 신봉자로 니치렌 대성인의 생명 철학에 관심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는 생애에 니치렌 대성인의 생명 철학을 깊이 탐구하고 실천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위해 서양 철학이 어느 정도 쓸모가 있다면 대학에서 그 쓸모 있는 분야를 전공하고 싶습니다. 무엇이 적당하겠습니까? 쓸모가 있는 것은 우선 없다고 생각하네. 다만 생계수단은 되겠지. 도다가 활달히 웃으며 말을 이었다. 단지 이런 말은 할 수 있겠지. 지금까지의 서양 철학이라고 해도 진리를 탐구해온 이상 최고의 진리에 다가가려는 자세는 잘 알 수 있네. 니치렌 대성인의 생명 철학을 중심에 두고 여러 서양 철학을 살펴보면 뛰어난 철학자일수록 대성인 철학의 주변 가까운 곳을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여기에는 넘기 어려운 하나의 선이 있는 셈이지만 서양 철학의 최첨단이 동양 철학을 향해 모색하기 시작했다는 것도 최근의 사실이다. 서양 철학을 배우고 마지막에 이런 것을 알았다고 해도 그다지 쓸모가 있지도 않을 것이다. 다만 서양 철학에서 논리학만큼은 별도라고 생각한다.
후지와라 아키라의 머리에 논리학이 예리하게 꽂혔으면 말할 나위도 없다. 그리고 평소부터 마음에 걸린 인도 철학과에 대해 질문했다. 선생님, 대학에 인도 철학과라는 과가 있어서 불교도 강의하는데 그것도 공부하는 편이 좋겠습니까? 자네, 거기서 가르치는 것은 런던 불교라네. 근본 불교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이것은 초기에 불교에 주목한 나머지 대승불교를 제대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석존이 본다면 좀 더 눈을 크게 뜨고 가르침 전체를 보라 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도다는 이렇게 말하고 웃었다. 도다는 놀라는 후지와라에게 시선을 보내면서 아주 평정하게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분명히 밝혔다. 영국이란 나라는 300년 이상 인도를 통치 경영할 필요 때문에 인도 문화 전반을 실로 끈기 있게 연구했다. 일본의 만주국 경영과는 천지운니의 차이라고 해도 좋네. 영국은 불교 연구도 했지만 고대 인도의 석가의 유적이나 석비, 문헌 등을 실마리로 한 것이다. 그리고 현재 조금 남아있는 실론 등의 불교에 얽매여 그것을 불교 전체라고 믿어버렸다. 실중주의의 비극이다. 초기 불교 외에는 불교로 인정하지 않고 그 후에 대승불교는 불설이 아니라고 하면서 대승비불설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본래 석존의 가르침에는 대승불교적인 진실이 내재하고 있다. 선시초를 읽어보면 알 수 있지만 그 가르침이 용수, 천친을 거치면서 때와 더불어 전개되다가 이윽고 중국으로 들어가 한국을 거쳐 일본에 전래되었다. 그리고 일본에서 말법의 불법을 니치렌 대성인이 확립하시고 오늘날에 이른 셈이다. 유럽의 불교학자는 이러한 불교 역사의 흐름을 석가의 유적이나 문헌에 얽매이고 말아 더욱 역동적으로 전망하려 하지 않는다. 이것이 영국을 중심으로 한 불교학자의 불교관이라 해도 좋다. 초기 불교만을 불설로 하는 소위 실증주의적 불교 연구는 런던에서 확립된 셈이다. 그리고 서양을 숭배하는 일본의 학자 등이 유학해 영국의 학자에게서 불교를 배우는 이상한 현상이 되고 말았다. 그것을 또 영국에서 돌아온 학자가 대학에서 의기양양하게 강의하는 형편이다. 그래서 도쿄대학교의 불교학은 유감스럽게도 불교 본의의 빛을 전혀 받지 못한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분실의 황혼이 다가왔다. 두 청년은 화끈 달아오르는 표정으로 도다의 지도를 마음껏 들을 수 있었다. 오늘은 이쯤 해두지. 또 찾아오게. 도다는 자리에서 일어나 옆방으로 사라졌다. 두 학도는 함께 상대방의 얼굴에서 근래에 없던 만족스러운 표정을 동시에 읽었음이 틀림없다. 와타리 고르는 불법에 관해 쌓아온 도다의 깊은 학식에 어리둥절해하고 후지와라 아키라는 도다의 박식함에 놀랐다. 하지만 그것이 엄격한 비판 위에 구축되어 있음을 알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에 휩싸였다. 짧은 시간의 극히 충실한 면담이었지만 그들 두 도쿄대생은 니치렌 대성의 불법에 대한 확신이 이때 흉중에 깊이 싹튼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얼마 뒤 두 사람은 법화경 연구회 회원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절복했다. 동시에 S조 교수의 강의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질문이 많아졌다. 그 뒤에도 후지와라와 와타리 두 사람은 분실에 있는 도다를 자주 함께 방문했다. 어느 날 법화경 연구회의 현상을 이야기하고 두 회원을 신심하게 했지만 지도를 담당하는 S조 교수에게도 꼭 이야기해 주십사 하고 도다에게 말했다. 도다는 그런가 하고 고개를 끄덕이고는 그러면 교학 간부를 한 명 파견해 주지 연락하도록 하게 라고 지시했다. S조 교수는 자기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하면서도 그러면 한번 만나자고 했다. 약속한 12월 10일 와타리와 후지와라는 창가학회 교학부의 간부를 안내해 S조 교수의 집으로 갔다. 대담은 응접실에서 시작되었다. S조 교수는 처음부터 난해한 표현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바야담마 상카라를 부름으로써 석존의 깨달음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말은 석존의 마지막 가르침이라고 하는 말의 한 구절로 존재하는 모든 것은 쇠멸한다는 뜻이다. 이것은 불교의 근본 사상 중 하나로 대승불교에도 이어지고 있다.
교학부 간부는 조용히 묻기 시작했다. 지금 하신 말씀은 어느 경전에 나와 있습니까? 열반경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한역으로는 재행무상이라고 합니다. 나는 암경으로 석가의 사상을 더듬어가고 있습니다. 와타리와 후지와라는 S 조교수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S 조교수도 불전 중에는 법화경이 최고라고 말하고 가르쳤다. 그런데 오늘은 암경을 중심으로 하고 법화경을 완전히 빼놓고 논하고 있다. 여기서 S 조교수와의 문답이 시작되었다. 교학부 간부는 종횡무진으로 적절한 문증을 들어 법화경에 비해 아함경이 설한 내용이 얼마나 낮은 것에 불과한지를 객관적으로 논했다. S 조교수는 여기서 분연히 단언했다. 경전의 내용을 판단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식 능력과 판단 능력의 높이에 따릅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그래서는 멋대로 악연을 주장해도 좋다는 말이 됩니다. 저는 입에서 아무렇게나 나오는 판단을 신용할 수 없습니다. 누구라도 알 수 있는 판단이 현실의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바야담마 상카라라고 불러 깨달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가 연구한 바로는 아수카 등이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것으로 누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교수님, 깨달음은 깨달음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깨달음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잠시 기다렸지만 대답이 없었다. 교학부 간부가 여기서 질문을 바꾸었다. 교수님은 생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명? 살아있는 증거가 아닌가요? 3세의 생명이지요. 그런 이론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와타리와 후지와라는 이때다 하고 진지한 표정이 되었다. 교학부 간부는 마지막 말로써 이렇게 말했다. 모든 불전은 3세의 생명을 기저로 하여 설한 것입니다. 교수님은 불설을 설한다고 하면서도 3세의 생명마저 겸허히 생각하려 하지 않으십니다. 더구나 불교의 깨달음이 어떤 것인지도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이래서는 명확한 증거도 없이 악연을 자랑하려는 것이라고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더욱 구도심을 일으켜 대승경전도 읽으면서 학생들을 지도해주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도 좋습니다. 어쨌든 나는 당신하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자리는 흥이 깨지고 끝났다. 어쨌든 와타리도 후지와라도 니치렌 대성인의 불법 천리가 위대하고 완벽하다는 사실에 새삼 감동했다. 두 사람은 확신이 넘쳐 친구나 지인 또는 선배나 옛 친구 등에게 기회만 있으면 신심 이야기를 자진해서 했다. 많은 사람은 그 두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는 했지만 현대사회에 니치렌 대성인의 불법이 생생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의심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절복하는 일에서 삶의 보람을 느끼고 남몰래 즐거워하기까지 했다. 예상한 대로 반론에 부딪히면 기다렸다는 듯이 파절했다. 그들은 자주 종교에 대한 현대인의 완전한 무지를 찌르고 들어갔다. 그때마다 그들은 가슴이 후련했지만 입회하기로 결단을 내리게 하는 데까지는 좀처럼 이르지 못했다. 하지만 그들 두 사람은 눈에 띄게 활력이 넘치고 밝은 표정으로 바뀌어 그 모습이 주위 사람들의 주목을 끌게 되었다. 와타리 고로는 이윽고 공학부 응용화학과 학생이 되었다. 실험실에서는 언제나 오른쪽에 모리나가 야스시, 왼쪽에 아오타 스스무가 있어 세 사람이 나란히 실습에 힘썼다. 마음씨 좋은 학생인 모리나가는 지금까지 와타리의 평화운동 강연회 준비 등을 도와주거나 해서 일찍부터 동급생 중에서 사이가 좋았다. 아오타는 의지가 강한 학생으로 와타리보다 한 해 먼저 입학했지만 병 때문에 휴학하여 같은 학년이 되었다. 와타리는 이 두 사람에게 때때로 신심 이야기를 했다. 나는 지금 굉장한 종교를 하고 있네. 굉장한 신심이야. 흰 실험복을 입은 세 사람은 실험 뒤의 여가를 이용해 교실 한 구석에서 자주 의논했다. 와타리는 양옆의 친구에게 좌담회에 함께 가자고 몇 번이고 권했지만 시험 등이 항상 방해했다. 하지만 의논을 거듭하면서 시기가 서서히 무르익었다.
모리나가와 아오타에게 불법 등은 전혀 연이 없는 이야기였다. 그들은 때로는 종교 이야기에 진절머리를 냈지만 힘이 넘치는 와타리의 건강한 모습에서 자신들이 지금까지 상식적으로 생각해온 불교에 대한 선입관과 다른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모리나가와 아오타는 좌담회에 몇 번 참석하고 얼마 뒤에 신심했다. 법화경 연구회는 7명으로 회원이 증가한 셈이지만 언제부터인지 회합이 중단되었다. 어느 날 와타리와 후지와라가 도다에게 이런 상태를 솔직히 털어놓았다. 그런가? 동료는 조금씩 늘고 있는가? 와타리가 대답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법화경 연구회에는 가지 않습니다. 도다는 가는 눈을 뜨고 싱글벙글 웃으면서 학생들을 보았다. 법화경을 공부한다고 해도 그저 읽고 해석할 뿐이라면 모래 글자를 읽는 것과 마찬가지다. 아무것도 남지 않고 덧없이 사라질 뿐이지. 그 모래 글자를 파내어 그 밑에 있는 법화경의 진실을 파악해야 한다. 하지만 실은 그것이 어려운 일이다. 지금 일본에서 법화경을 진정 완벽히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불초, 도다, 조세이 한 사람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분투하고 있는 것이다. 와타리와 후지와라는 도다가 쓰고 있는 안경 위의 넓은 이마를 우러러 보았다. 그러자 뜻밖의 말이 되돌아왔다. 어떤가 자네들, 듣고 싶다면 내가 가르쳐주지. 아무쪼록 부탁드립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도다는 생긋 웃었다. 도쿄대 학생 가운데 법화경 강의를 듣고 싶다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라도 상관없네. 모두 모아주게. 도쿄대 법화경 연구회는 여기에 이르러 도다스라에 겨우 다다랐다. 법화경 강의를 듣고 싶다는 도쿄대생은 좀처럼 없었다. 1953년 4월 18일 제1회 강의가 이치가야 빌딩의 사무실 한쪽 구석에서 시작되었다. 그런데 참석자가 와타리, 후지와라, 모리나가, 아오타, 또 한 학생을 포함해 5명에 불과했다. 강의는 서품 제1부터 시작되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느니라. 한때 부처는 왕사성, 기사굴산 속에서 대비구들 12,000인과 함께 머물고 있었으니 이는 모두 아라한으로서. 그리고 경문에는 석전의 제자 이름이 나란히 쭉 열거되고 그 뒤로는 비구니와 그 권속 6,000명이 이어지는가 싶더니 보살중이 8만 명이나 나온다. 명월 천자 등 권속 1만 명, 자제 천자의 권속 3만 명, 범천왕 등의 권속 1만 2천 명. 이렇게 이 회좌의 인원은 무수하다고 해도 좋다. 학생들은 옛날 이야기를 듣는 듯한 기분이었다. 도다가 말했다. 먼저 여시함은 나는 이렇게 들었다. 우는 이라는 것이지만 니치렌 대성인은 어이구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서품 7개의 대사 중 제1 여시함은 지사 부분을 누가 읽어보게. 수제라고 이름난 아오타가 더듬거리며 읽었다. 불신하는 사람은 여시 아문의 문이 아니며 법화경의 행자는 여시의 채를 듣는 사람이라 해야 하느니라. 이로써 문구의 일이 가로되 여시란 신순의 말이다. 신은 즉 소문의 이를 터득하고 수는 즉 사자의 도를 성취한다라고 결국 니치렌 등의 동류를 가지고 여시 아문의 사람이라 해야 하느니라. 문은 까다로운 말 같지만 이 경문의 본질은 옛날 이야기를 듣는다든지 세간의 소문 따위를 듣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다. 불신하는 자는 먼저 안 되고 법화경을 행하는 자가 여시의 본체를 들을 수 있다. 그리고 천태의 법화 문구의 한 구절을 인용해 이와 같이 라는 것은 신순을 말하고 여기서 사제의 길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대성인 일문의 자야말로 여시 아문에 자라고 해야 한다 라고 불법을 듣는 자의 자격을 정확히 정하셨다. 여러분도 불신하지 말고 요컨대 순수한 마음으로 용기를 내어 예리하고 끊임없는 구도를 실천함으로써
대성인 불법이라는 궤도를 대성인이 말씀하신 대로 행해야 한다. 그것을 할 수 있어야 비로소 대성인의 제자로서 법화경을 들을 자격이 갖추어진다. 도다는 초신자를 가르치듯 강의를 듣는 사람의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것부터 친절하고 자상하게 강의를 시작했다. 그 뒤에 회자에 열석하는 자의 엄청난 숫자가 나오는데 아무리 큰 경기장이라고 해도 다 들어갈 수 없을 만큼 많은 숫자이다. 마이크도 스피커도 없는 시대에 석존의 목소리가 닿을 리도 없다.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석존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대중을 나타내므로 전혀 불가사의한 일도 아니다. 이 부근에서 일반 학자들은 막혀버려 이해할 수 없는 문상으로만 나열하는 해석을 시작하고 만다. 법화경에는 갖가지 의식이 나온다. 하지만 이것은 모두 어본존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나도 이전에 감옥 속에서 괴로워하며 창제에 이은 창제로 나날을 보낼 때 대성인의 권속 중 한 사람이던 나 자신을 똑똑히 실감할 수 있었다. 아주 일순간의 일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람은 자기 과거를 알 수 있는 때가 있는 법이다. 그때부터 나는 법화경도 어서도 줄줄 읽을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야말로 불가사의했다. 감옥에서 법화경을 읽으면서 어본존의 모습은 이래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가장 먼저 어본존을 발견했는데 내가 생각한 바와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이때 흘린 감격의 눈물은 생애 잊을 수 없다. 도다는 살짝 붉게 상기된 뺨을 빛내면서 이야기했다. 학생들은 도다의 이야기를 마음 깊이 전부 이해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 불가사의함에 매료된 듯 눈도 깜빡이지 않고 두 눈을 크게 뜨고 있었다. 오늘은 다음 회합도 있고 하니 여기까지 해두자. 얼마 나아가지 못했군. 이런 상태로 가면 30년이나 걸리고 말겠지만 뭐 몇 년 걸려도 좋지 않은가. 학문이란 한 곳이라 해도 깊이 공부하면 다음은 자연히 풀리는 법이니. 도다는 책을 덮었다. 그러자 한 학생이 꼭 지도를 부탁드린다고 말을 꺼냈다. 이과계 학생인 그는 내년 봄 졸업을 앞두고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 조금 망설이고 있었다. 대학에서 전공한 학과를 그대로 살릴 수 있는 직업 분야로 나아가고 싶지만 많은 선배의 예를 보면서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어디에 취직하느냐로 거의 일생이 결정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희망하는 직업이 아니더라도 취직해야 합니까? 직업 선택의 기준 말이군. 그건 가치라네. 도다는 명쾌하게 이렇게 말하고 청년의 생애를 지배하는 직업 문제를 상세히 말했다. 마키구치 선생님이 자주 이렇게 말씀하셨다. 좋고 싫음에 사로잡혀 손익을 잊어버리면 어리석다. 손익에 사로잡혀 선악을 무시하는 것은 악이다. 전적으로 그렇다. 좋아하고 득이 되고 선한 직업을 가지는 일이 누구에게나 이상적이다. 하지만 실사회는 유감스럽게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만만하지 않다. 희망한 대로 이상적인 직업을 가지는 사람은 매우 적을 것이다. 생각지도 못한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가 문제가 된다. 내게 묻는다면 이럴 때 청년은 절대로 주저앉으면 안 된다고 대답하겠다. 어떻게든 눈앞에 닥친 일을 해내고 많이 연구하며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러분에게는 이미 어본존이라는 최대의 생명력을 내는 근본법이 있다. 싫은 일에서 도망치지 말고 어본존에게 기원하면서 노력해야 한다. 그러는 동안에 반드시 마지막에는 자기가 좋아하게 되고 득이 되고 게다가 사회에 커다란 선을 가져다 주는 일에 도착할 것이다. 그때까지 여러 가지 일로 세월을 보낸 것이 이때 전부 귀중한 체험으로 살아난다. 신심 즉 생활, 신심 즉 사회이고 이것이 불법의 힘이다. 자네들은 아직 깨닫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각자 위대한 사명을 띠고 지구상에 생을 받았다. 장래에는 각자 자기 분야에서 제1인자가 될 것이다. 오히려 젊을 때는 괴로워하고 갖가지 체험도 하면서 넓은 시야로 실력을 기르는 일이 중요하다. 걱정할 필요는 없다. 청년은 어디까지나
신심을 심화하려고 도전하기 바란다. 장래에 대성하느냐 못하느냐는 신심 즉 생활의 원리에서 말하자면 결국 눈앞에 닥친 일을 진지하게 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 용기가 없는 자는 청년으로서 이미 실격이다. 예, 알 것 같습니다. 취업을 두려워하던 학생은 이때 확실한 희망과 용기를 얻었다. 이렇듯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열린 법화경 연구회에서 학생들은 눈을 크게 뜨고 충실한 강의와 지도를 흡수하면서 서서히 성장해갔다. 하지만 어쨌든 상대는 학생들이다. 그들은 걸핏하면 비판적이고 무책임한 얼굴을 내비칠 때도 있었다. 때때로 무기력한 회합이 되면 도다는 안색을 바꾸고 호되게 꾸짖었다. 관계가 없는 사람이 와서 듣는 것 같은 태도는 참으로 좋지 않다. 싫으면 그만두라. 이렇게 꾸짖는 나를 미워하려면 미워해라. 내 결점을 하나하나 헤아리고 싶으면 얼마든지 헤아려봐라. 나는 성직자도 아무것도 아니다. 한 사람의 범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도 자네들은 무언가 불안해서 나를 따라오지 않을 수 없을 터이다. 만일 함께 불법의 참다운 탐구자가 되고자 한다면 참다운 내 제자가 되어라. 도다는 본래 호방한 성격이지만 이들 몇 사람의 학생에 대해서는 조금도 타협하지 않고 어디까지나 진지했다. 때때로 쏟아지는 꾸짖는 소리도 실은 깊은 자애에서 나오는 것임을 학생들은 몇 년 뒤에나 알게 되었다. 도쿄대생들은 법화경 연차는 실천이 따라야 한다고 하며 절복에도 열심히 힘썼다. 그들은 도다의 진심에 보답하고 싶었다. 이윽고 한 사람 두 사람 입회자가 늘고 연구회에 10사람 전후로 모일 때도 있었다. 이 연구회의 회합 장소도 어느새 시나노 마치에 있는 본부 응접실로 옮겼다. 다른 대학 학생들은 이 회합을 부러워했는데 불법의 심의를 배우는 법화경 연구회의 열렬한 기백에 자극을 받아 자연히 그들 사이에서도 교학열이 급속히 높아졌다. 그래서 연구회는 1955년에 들어 각 대학에서 희망자를 인선해 일거에 30명으로 증원되었다. 여기에 이르러 도쿄대 법화경 연구회는 창가학회의 법화경 연구회로 발전적 해산을 하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되었다. 하지만 도다 조세이는 도쿄대의 후배를 위해 이 연구회를 도쿄대에 언제까지나 계속두도록 지시하는 일을 잊지 않았다. 어쨌든 30명이 모인 연구회가 된 이 회합은 와세다대, 메이지대, 게이오대, 니혼대, 주오대, 다쿠쇼쿠대 등 각 대학의 학생이 참가하여 구성되었는데 역시 도쿄대생이 가장 많았다. 1953년 4월 18일에 처음 시작한 법화경 연구회의 강의는 1955년 9월 27일 제26회로 일단 끝났다. 2년 반이 걸린 셈이다. 도쿄대 법화경 연구회에서 도다가 마지막으로 강의할 때 야마모토 신이치도 같이 참석했다. 도다는 강의를 끝낼 때 학생들에게 유언을 남기듯 말했다. 만일 앞으로 모르는 것이 있으면 여기 신이치에게 묻도록 하게. 알겠는가? 바쁘기 그지없는 도다가 무엇 때문에 불과 몇 명의 학생을 상대로 극히 난해한 법화경 강의를 시작했는가? 그 이유는 광선유포를 실현하는데 학생층의 존재와 역할을 일찍부터 의식했기 때문이라고 해도 좋다. 도다의 뇌리에는 묘법을 수지한 학생이 20년, 30년 뒤의 미래에 펼칠 활약이 선명히 그려져 있었으리라. 그 학생들의 육성은 또 신이치의 사명이기도 했다. 그 뒤에 그들은 도다에게 바통을 이어받은 신이치에게 육성되었다. 그리고 사회의 중추가 되고 또는 학회 내의 중심축이 되어 광선유포 추진의 원동력이 되었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건방지고 일탈하기 쉬운 학생에게 도다는 그들 생애의 원점을 인내심 강하게 새겨넣었다. 도다가 쏟은 남모르는 노력은 모두 1957년 6월 30일에 열린 창가학회 대학부 500명을 결성하기 위한 기초공사였다.